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고전소설에 들어갔는데 지난 시간에는 좀 쉽게 홍길동전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홍길동전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 지난 시간엔 한글소설이었죠. 한문소설이라서 요즘에 우리가 모르는 한자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들도 여러분의 주변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고교 과정이죠. 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다고 막 유치원생 수준으로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했을 때 한 만큼 오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알고 그 다음에 허생전 그리고 박시전을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고전에는 고전 운문하고 고전 산문하고 있었죠. 고전 운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전 시가들. 고전 시가에서 중요한 거 3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합니까? 고전 시가의 중요한 3가지는 아우한가에 해서 한가시라고 했었죠. 한시, 가사, 시조. 그 다음에 고전 산문으로 들어가서 고전 산문에는 보통은 소설이 나오죠. 보통은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소설을 배우는데 소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기출문제에는 소설만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산문은 줄글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긴 글들은 다 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 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중에 긴 글들, 우선은 첫 번째 뭐가 있죠? 우선은 제일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고전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줄글에는 고전소설극, 고전극, 민속극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긴 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기나 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필이라고 했었죠. 고전수필 혹은 설 있죠. 여기까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고전소설 중에 한글 소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 한문소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판소리계 소설까지는 배울 거예요. 다시 소설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한글 소설 작품, 그 다음에 한문 소설 작품, 그 다음에 판소리계, 다시 얘기해서 원래 판소리였는데 이걸 소설로 개작을 한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웹툰을 영화화 시키거나 아니면 소설화 시키는 경우 많죠. 그런 것처럼 판소리라는 장르가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판소리 계열의 소설로 재창작을 한 거죠. 뭐 토끼전, 아니면 심청전, 춘향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극은요. 사실 지금까지 검정고시 기출에 나왔던 극은 딱 하나였어요. 거의. 그래서 그 봉산탈춤이 나왔었는데 민속극 중에 이 봉산탈춤만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봉산탈춤 외에 하회, 별신굿, 탈놀이 또 같이 할 거예요.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어느 지방 거게요? 하회. 그 안동 하회마을 그쪽인데 이것까지 공부를 할 건데 우선은 봉산탈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수필에서는 물론 다른 수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고전 수필은 쉬운 편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경험했는지 뭘 깨달았는지를 쉽게 나열을 해요. 이 중에서 어려운 동명일기만 볼 거예요. 다른 수필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과 깨달음을 빨리 찾아내면 되고요. 만약에 수필이 좀 걱정된다면 기출 강의 있죠? 기출 강의 들으면서 이런 수필들도 있구나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동명일기만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한문소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을 할 거고요. 한문소설 중에 제일 중요한 허생전 그리고 박시전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우리가 지금 고전 산문, 줄글 그리고 소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설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전소설 공부하는 방법은 알고 들어갑시다. 우선 고전소설이 어렵죠? 그래서 이 고전소설이 왜 어려운가? 그 어려운 이유를 알아봤더니 3가지였었어요. 우선 첫 번째,
고전소설은 우선 등장인물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혹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많을 따자. 많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도 한자, 모르는 한자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작가가 의도한 바, 주제를 모르겠다. 여기까지 어려운 이유였는데 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해결을 해볼 거예요. 우선 한 번은 읽어왔죠. 지금 찔리죠? 등장인물이 많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고전소설은. 요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그리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진짜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고전소설은 딱 하나. 군담소설이라고 해서 영웅이 막 전쟁하고 이런 소설 있죠? 전쟁하는 거는 등장인물이 많아요. 박시전에도 뒷부분은 전쟁 내용인데 그 부분은 등장인물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외에는 등장인물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많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인물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박시전 같은 경우에 그냥 박씨라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도요. 지금은 선생님이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초콜릿을 사러 갔어요. 초콜릿을 샀을 때 선생님은 고객님이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엄마한테 가면 선생님은 딸이 되죠. 그런 식으로 딸아, 아니면 선생님의 이름 은지야, 혹은 선생님아, 아니면 고객님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선생님이라도 다르게 불리겠죠. 마찬가지예요. 고전소설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박씨도 박씨, 성이 박씨니까 박씨라고도 하지만 박처녀, 옛날엔 소저라고 했거든요. 박소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많이 써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뭔가 등장인물들은 몇몇 없는데 그 외엔 다 부수적 인물인데 등장인물들을 다르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얘기해서 얘가 얘인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똑같은 인물, 같은 인물에 다른 지칭을 쓴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한자가 많다고 했어요. 한자가 많은 거 우리만 문제일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 지금 문제 삼을까요? 누구나 다 국어에 한자 많으면 힘들어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한자는 알죠? 물수, 나무목 그런 건 알죠? 우리가 다. 그런 건 괜찮은데 진짜 어려운 한자 성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답청은 오늘 하고 욥기는 내일 하세 이래요. 그럼 답청하고 욥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자가 많은 경우에는 남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한자를 그냥 동그라미 혹은 그냥 하나의 기호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한자를 문맥적으로 의미를 대강 알고 넘기세요. 아까 얘기했던 답청은 오늘, 욥기는 내일 하세.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뭔가는 오늘 하고 또 뭔가는 내일 하는구나 이 정도만.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 파악이 안 된대요. 근데 주제 파악은요. 사실 고전소설은 더 쉬운 게 현대소설은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전소설은 어차피 대부분이 착한 사람 잘 되고 나쁜 사람 못 되는 권선징악 이거예요. 착한 사람 잘 되고 나쁜 사람 못 되고 못생겨서 구박받는 사람은 나중에 구박 안 받게 예뻐지고 이런 식으로 다 잘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어렵다고 우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은 할 텐데 그래도 좀 마음을 좀 풀어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고전 산문에서 소설에서 한문소설에서 두 가지 뭐였었죠? 우선 허생전, 박시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허생전의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허생. 그럼 박시전의 주인공의 이름은 박씨죠. 허생전은요. 박지원 선생님이 쓴 소설인데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허생전 하면은 실용적인 걸 중시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시전은요. 둘로 나뉘어요. 2부, 총 2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는요.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사라고 하는데 집 안에서 못생겼다가 박씨가 착해서 예뻐지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 예쁜 박씨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내용. 다시 얘기해서 전쟁.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허생전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었죠? 실용적인 내용. 주인공 허생, 박시전은 둘로 나뉜다고 했었죠? 뭐하모? 우선 못생겼다 예뻐지는 가정사와 그 다음에 전쟁 얘기, 전쟁담으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가 이걸 보기 좀 불편한 게 219쪽에 허생전도 볼 거고요. 그 뒤에 232쪽에 중간에 하나 넘기죠. 232쪽에 박시전도 볼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우선 219쪽입니다. 허생전, 허생의 얘기죠. 한번 봅시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발단, 가난 속에서 글을 읽던 허생이 아내가 막 구박하고 돈 좀 벌어와 라고 하니까 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자인 변씨한테 찾아가요. 근데 변씨랑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장사가 대박이 나요. 왜냐면 조선이 옛날에는 딱 조선 안에서만 사고 팔고가 가능했거든요. 그 말은 조선에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차례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하죠. 예를 들어 과일을 허생이 다 사버려요. 그러면 차례 제사,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더 중요했을 텐데 차례 제사에 과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허생이 갖고 있는 그 과일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매점매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매점매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조선의 모든 과일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요. 1,000원에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례 아니면 제사 지낼 때 그걸 풀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그땐 1,000원이 아니라 한 2만 원에 팔아도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빈 섬이 있어요. 그 빈 섬에 이상국을 건설을 해요. 빈 섬에 가서 나라를 건설을 해요. 그 다음에 변씨랑 친하게 지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허생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실존 인물도 나옵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만 빌려서 나오는데 이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완이라는 사람이 허생을 찾아가서 우리 나라 좀 도와주세요. 조선 좀 살려주세요. 좀 우리 조정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허생이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지켜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이 살 수 있는지 대응책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완이 그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생이 이럴 수가 하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완이 도망가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거 누가 썼냐면요. 박지원 선생님이 썼어요. 박지원 선생님은 뭘 중시했다고 그랬죠? 실용적인 거, 실학.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생전에서 허생이 하고 있는 행위는 실제로 작가가 조선시대에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너무 꽉 막혀 있다. 다른 나라랑 교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누구 한 명이 매점매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구조다. 취약한 구조들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 이 정도는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고쳐질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완이 안 받아들이니까 비판하죠. 그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박지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면 되고요. 여러분들 219쪽 보죠. 본문 중에 발단부터 봅시다. 발단 부분은 허생이 글만 읽는 선비니까 부인이 돈 좀 벌어와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빨리 봅시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대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죠.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 좋아하고 그의 처가 부인이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대요. 입에 풀칠한다는 건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거죠.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면서 당신은 평생 과거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글을 왜 읽어요? 허생이 말했어요. 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장인밭이 장사일이라도 하지 왜 장사일은 못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사일도 배워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미안요. 장인밭이 장인일 뭐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그럼 장사는 못하나요? 했더니 미천이 없어요. 하니까 처가 화를 냈어요.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하죠. 그러자 허생은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쵸? 그렇게 글만 읽지 말고 좀 돈 좀 벌어와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9쪽 발단 밑에 가면요. 허생은 운종가로 가서 누가 부자요? 라고 말하니까 변씨가 부자라고 해서 만냥 구워달라고 했어요. 변씨는 바로 꿔줬어요. 굉장히 멋있죠? 전개 1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 1에서는 돈 빌려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개 1 밑에예요. 220쪽의 네 번째 줄. 보죠?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안성으로 가서 과일을 다 샀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과일을 다시 필요로 하니까 10배의 값을 주고 다시 사갔대요. 그 다음에 말총을 제주도에 가서 샀는데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이 말총이 없으니까 또 10배로 그 값이 뛰었대요. 그 다음에 늙은 사공에게 빈섬을 물어봤더니 있습지요 라고 해서 빈섬을 알려주고 데려다 줬어요. 그 다음에 빈섬에 가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좁으니 뭘 하냐 그냥 부자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변산의 군도 다시 얘기해서 도둑놈들이 많은데 도둑놈들을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못했대요. 그래서 도둑놈들의 우두머리를 허생이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1000명이 1000냥 빼앗아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입니까? 1인당 1냥.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이 있소? 밭 있고 처자식 있으면 도둑질 하겠소? 하니까 허생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 없고 집 짓고 소 사서 논밭 깔고 지내지 않는 거요? 왜 그러소? 라고 하니까 허생이 돈 줄 테니까 하세요 라고 했고 이튿날 군도들이 진짜 갔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생을 장군으로 모시고 다 같이 빈섬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허생이 마지막에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남은 돈은 다 버리고 잘 살았대요. 전개 2고요. 222쪽. 전개 2에서는 허생이 매점매석 통해서 큰 돈 벌고 그 다음에 빈섬에 도적들을 모아서 이상국을 건설하고 섬을 떠났죠. 그 다음에 전개 3은 빠르게 읽어봅시다. 222쪽 위입니다. 10만냥 남은 걸 변씨에게 갚으러 갔어요. 그러자 변씨가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네요. 만냥 실패해요?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건 당신들이나 그렇지 하면서 10만냥을 줬어요. 그 다음에 변씨는 이자만 치겠어요 라고 하니까 허생은 화내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개산 밑으로 가서 변씨는 뒤를 따라갔더니 허생이 초가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 초가가 누구네 집이냐고 늙은 할미에게 물어보니까 그 할미가 얘기를 해줬죠. 허생원 댁입니다. 가난한 형편의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지요. 허씨구나 라고 돌아갔고요. 이튿날 도로 돈을 돌려주러 갔으나 받지 않아서 그냥 평소에 양식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그거나 갖다 주쇼 라고 해서 친구가 됐대요. 이렇게 해서 전개사까지 친구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기 부분입니다. 223쪽. 여기에서는 이완이 인재를 찾으니까 허생을 변씨가 추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224쪽. 이제 변씨랑 이완이랑 허생을 찾아갔는데 허생이 이완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완에게 그러면은 너 내가 시키는 거 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시키는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기 1 밑에 보세요. 224쪽. 봤어요? 224쪽. 여기 봤더니 위기 1 밑에 우리 그것만 봅시다. 대화만. 당신 차고 술병이나 내놓으시오. 다시 얘기해서 변씨랑 이완이랑 허생을 찾아왔는데 아유 이완은 됐고 술이나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 대장이요. 그럼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네? 그러면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인재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임금이 그 사람 3번 찾아갈 수 있겠냐? 아니요. 어려워요. 아휴,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하자. 허생이 이 대장이 아유 다른 걸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허생이 이번엔 얘기를 해요. 너는 조정에 청해서 그 종실의 딸들을 모두 명나라 장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집 다 뺏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어렵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위기 밑에 아유 다 어렵다 그러면 뭘 하냐? 가장 쉬운 일을 얘기해 줄게 하고선 얘기합니다. 224쪽 위기에서 밑에 3번째.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밑에 줄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선비는 빈공가에 응시하고 서민은 강남에 건너가 장사를 하면서 넘겨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완이 얘기를 합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 지키려는데 누가 머리 깎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그러자 얘기합니다. 봅시다. 여기까지요. 허생은 뭘 중시한다고 그랬죠? 실용. 다시 얘기해서 옛날 조선시대는 실용적이지 않은 예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길고 그다음 옷도 막 치렁치렁하고 불편하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좀 편하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완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허생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사대부란 것들이 뭐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더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들이나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복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오랑캐의 습속인데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하냐. 뭐가 오랑캐고 뭐가 아니라는 거냐. 지금 우리도 오랑캐 습성 따라하는 거다.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근데 너 어떡하냐? 너 그러냐? 너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니까 이완이 도망갔고요. 결말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대요. 여기까지. 허생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딱 하나. 실용 이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고 했고요. 마지막 허생전의 핵심 정리 보면요. 연대는 조선 후기로 추측이 되고요. 갈래는 고대소설, 한문소설, 풍자소설, 단편소설인데 뭐 고전소설이죠. 그 다음에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효종, 북벌정책 했을 때 공간적으로는 서울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이고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문체는 긴 산문체죠. 표현상 특징만 한번 봅시다.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 개혁을 촉구하고요. 요약적 제시 방법도 나오고요. 주인공의 대화로 주제 드러나죠. 주제가 뭐죠? 실용.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다른 점이 많죠. 실용적인 걸 중시하니까요. 주제는 양반 및 위정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 자아각성의 제시.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조선시대 현실의 양반들을 비판하고요. 너 똑바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허생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26쪽 2번 주요 내용 정리의 실무삼책이라고 보이죠? 허생이 제시한 3가지 정책이에요. 첫 번째,
인재를 아무나 등용을 해야지 누구 자식은 인재로 등용하고 천민의 자식은 안 하냐 이거고, 두 번째 훈척근절 친명정책의 허구폭로라고 해서 너네 이거 지금 친명정책 이게 똑바로 된 게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라. 청나라 외놈이란다. 호국이라고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교류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2쪽으로 가세요. 중간을 넘겨서 232쪽 2, 3, 2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읽었죠? 232쪽에 박씨전은요. 박씨는 여자예요.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가정사,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정사에서는요. 박씨랑 이시백이 결혼을 하는데 박씨가 굉장히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시백이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자기 눈에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씨를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박씨랑 이시백이 결혼은 했는데 이시백이 안 좋아했어요. 박씨는 딱 시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성격이 되게 좋았거든요. 성격미녀. 그래서 결혼을 하고선 그 남편은 찾아봐주지 않고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굉장히 재주도 비범했어요. 말을 키워서 재물도 늘리고 남편 장원급제도 시키고요. 근데 박씨가 못생겨서 시아버지를 제외한 모두에게 냉대를 당했어요. 속상해. 요즘에도 이런 얘기 많지 않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얘기. 그 영화에서 미녀는 괴로워가 그랬죠. 김하중 씨가 뚱뚱하고 못생겼다가 성형수술을 성공해서 예뻐지고 난 이야기 있었죠. 냉대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친정에 간 박씨가 허물을 벗고 돌아왔대요. 못생긴 게 다 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남편이 좋아했겠죠. 예쁘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예요. 머릿속에 들어갔나요? 박씨가 못생겼는데 성격도 좋고 재주도 많아서 많은 좋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허물을 벗은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뻐지고 난 뒤인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박씨가 지혜를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도술, 비현실적이죠. 도술로 기룡대를 호왕에게 다시 돌려보냈대요. 호왕의 밑에 있는 기룡대를 도술로 돌려보냈대요. 그 다음에 용골대의 항복을 받고 왕비도 구출했대요. 용골대는 호나라. 그 다음에 나라의 위험을 되찾고 정렬 부인에 봉해줬대. 다시 얘기해서 승진한 거죠. 그 다음에 김자점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 박씨가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자손도 번영했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원래 박씨전에는 그때 사람들의 그 소망이 제일 많이 담겨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 요즘에 우리의 소망들 뭐 있죠? 우리 평민들이죠? 우리 평민들의 소망들. 돈 많이 벌고 싶다. 또 예뻐지고 싶다. 뭐 키 커지고 싶다. 또 능력 있어지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독도 우리 땅이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독도 우리 땅이긴 한데 독도 일본이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누구나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우리 서민들의 소망들이 있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서민들에겐 소망들이 있었죠. 어떤 소망들이 대표적이었냐면 예뻐지고 싶다. 그거랑 하나 더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는 전쟁에서 치욕을 겪었거든요. 거기에서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치욕을 겪었는데 호나라랑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답답한 거죠. 생각해봐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 선수에게 거의 메달을 뺏기다시피 했었죠. 좀 옛날 일이긴 한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그 러시아 선수 많이 미워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러시아 선수한테 가졌던 그 마음 이게 이때랑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도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지고 우리나라 왕이 치욕을 겪었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대 얘기를 소설로 쓰면서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김연아가 우승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서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대단해요. 여자가. 옛날의 여자면은 가장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조선의 가장 약한 박씨라는 여자한테 그 상대 장군들이 꼼짝 못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내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거 첫 번째, 박시전의 두 가지 내용 뭐죠? 못생겼다 예뻐지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실제 현실과 반대된다고 했었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9쪽 갑시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위기, 그리고 절정, 결말로 안 나누고 기승전결로 나눴죠. 이게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끊는 거는 선생님은 지금 의미 구조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보통 한 4부분 정도로 끊기니까 그냥 기승전결로 했는데 어떤 데는 의미 구조로 끊을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전체 내용은 얘기했으니까 빠르게 넘기고 갑시다. 우선 처음 부분입니다. 인조대왕 때 대왕이래요. 대왕. 우리한테 대왕 누가 있죠?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인조대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조님은 대단하시다라고 소설에서 얘기하는 거죠. 수원 사람들 혹시 있나요? 여러분 중에? 수원 사람들은 수원, 화성, 용인 이쪽 사람들은 선생님도 수원 사람인데 정조를 정조라고 안 해요. 정조대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수원을 도읍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사람들에겐 최고인 거예요. 정조대왕 짱, 수원은 효의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조를 대왕이라고 부르죠. 인조대왕 때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있어 벼슬이 이조참판 홍문관 부재하게 이르렀는데 뭔지 몰라도 된댔죠. 벼슬이 이런 것에 이르렀는데 벼슬이 높다 안 높다? 높다. 됐죠? 그냥 이득춘은 인조대왕 때 사람인데 벼슬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는 부인 강씨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었으니 이씨죠. 아들의 이름은 시백이요. 이시백. 딸의 이름은 이시화. 이름 이쁘다. 시백의 나이 16, 시화의 나이 13살 되었을 때 왕이 이참판. 이참판은 누구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똑같은 사람 다르게 나온다고. 이참판에게 강원 감찰사를 제수하시니 몰라도 된댔어요. 그냥 강원 감찰사를 했대요. 공이. 공은 누굴까요? 부인과 시화는 집에 두고 시백만 데리고라고 했어요. 그럼 공은 누구? 이득춘, 이참판, 공. 똑같다는 거죠. 시백만 데리고 임지로 부임하여 시백에게 시설을 강론하고 학문을 지도하였다. 다시 얘기해서 아빠랑 아들만 강원도에 내려갔다. 됐죠? 이때 금강산에 박현옥이라는 선비가 있었으니 다른 사람 나오네요. 별호를 유점대사라 하는데 도학에 능했다. 도학은요. 도교, 도학. 뭐죠? 신선의 학문 이런 거죠. 그는 유점사 근처에 비치정이라는 걸 짓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치선생이라 하고 혹은 유점처사라 부르는데 박현옥은 비치선생 혹은 유점처사래요. 그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었다. 이참판이 유점처사의 딸을 시백의 배필로 삼기로 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의 딸 이득춘의 시백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갑시다. 시집을 보내서 어떻게 됐죠? 그 뒤에 얘기는 굉장히 쉬워요. 시집을 보내는데 못생겨서 이시백에게 구박받았으나 재주가 많아서 재주가 많으니까 집에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이시백도 장원급제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박지원이 예뻐졌어요. 그 내용이에요. 잠깐 봐줘요. 232쪽에 기 선생님이랑 했죠.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3쪽에 승일 갑시다. 승일. 말을 키워 재물을 늘림이라고 써있죠. 승이. 남편 이시백 장원시킴. 있죠. 그 밑으로 가서 승삼. 박씨는 추한 외모 때문에 시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모두에게 냉대를 당했죠. 그 다음에 시댁에 갔어요. 그 다음에 235쪽. 전일.
친정에 간 박씨가 허물을 받고 돌아오죠. 좀 그래서 예뻐졌어요. 그 다음 갑시다. 이제 전쟁 얘기인데 상감은 산성에서 항서와 함께 왕 대비전하와 세자군은 호국에 보내시고 침식이 불안하던 중 하루는 공중에서 선녀 한 명이 내려왔다.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좀만 더 쉽게 갑시다. 누구는 어디에서? 다시 얘기해서 여긴 장소겠죠? 누구는 어디에서 항서와 함께 왕 대비 전하와 세자군은 호국에 보내시고 뭔가 불안하던 중 불안하대요. 하루는 공중에서 선녀 한 명이 내려왔대요. 신첩은 광주 유수 20액의 처 박씨로 소이다. 선녀는 누구? 박씨. 됐죠? 경의 지략을 매양 탐복하던 중 이제 경의 신형을 보게 되니 과인의 마음이 매우 기뻐. 뭔지는 몰라요. 그냥 경을 보게 되니 아이 기뻐. 됐죠? 누가 기뻐하죠? 상감이 기뻐하죠? 그 다음에 임금은 20액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로 향발하여 황궁하셨다. 뭔지는 몰라도요. 임금이 20액의 호의를 받으면서 환궁, 궁에 돌아오셨대요. 그러면 이 임금이 바로 이 상감이고요. 임금의 왕 대비전하와 세자군은 호국에 보내졌대요. 호국은 청나라겠죠? 청나라에 보내졌대요. 그리고 항서는 항복문서가 될 거예요. 항복. 어우 비참해. 그 다음에 그 후에 상감은 20액에게 의정부 우의정의 대강보국을 제수하시고 뭔지는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상감, 임금 똑같죠? 20액 누군지 알죠? 박씨 남편. 이런 것들을 하시고 부인 박씨도 충렬 정경 부인으로 봉하시고 부부를 칭찬을 했대요. 여기까지. 임금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감은 벼슬을 내려줬대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갑시다. 어느 해 가을 9월 보름께 달빛이 휴황하게 밝음으로 공이 부인과 더불어 완월대에 올라서 남녀 자손을 앉히고 즐거운 잔치를 베푸던 중 공이 유언을 했대요. 내 소년 시절의 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 사이 80 지났다. 일장춘몽이네. 우리 부부는 명분 다 했으니 너희들과 연결코자 한다. 뭔지 몰라도 돼요. 금후로 너희 형제는 슬퍼하지 말고 자손 거느리고 영화를 누려라. 그리고 모든 손자를 어루만지시고 상을 물린 뒤에 나라에 누워서 자는 듯이 운명하였다. 무슨 얘기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감이 20액공의 별세 소식을 들으시고 또한 비감하시며 예관을 보내어 조활하게 하고 부의를 후히 내리시는 한편 뭔지는 몰라도 된다고 했죠. 상감은 누구였었죠? 아까? 임금님이었죠. 임금님이 두 분 돌아가시니까 뭔가를 후히 내렸대요. 한편 시호를 문충공이라 하고 박씨 부인에게 충렬비를 봉하여 추증하셨다. 뭔지 몰라요. 뭔가 좋은 걸 해줬대요. 박씨 부인의 시비, 개화도 상전을 따라서 역시 병없이 자는 듯 죽었으므로 종도 같이 죽었으므로 더욱 비감하였으나 상례를 존절하여 입관성복하고 기리를 택하여 선산에 안장하고 염악을 짓고 살면서 조석고급으로 3년 상례를 지성으로 모셨다. 그냥 제사 지냈다는 얘기죠. 상감이 이런 형제의 충효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충효는 알죠? 충효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다시 중임을 맡기시니 형제가 더욱 극진한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서 자기가 일품에 이르고 자손이 개개승승하여 대대로 충성을 다하였다. 그냥 잘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해서 박시전을 최대한 가볍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박시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요. 우선은 전반적인 내용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인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자 성어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풀어내라고 했었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딱 보면 읽기 싫고 아우 이거 어떻게 읽어 이러죠. 당연하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현대소설보다 내용 구성은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할 때 나는 오히려 힘들수록 그 안은 쉽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쵸? 마지막으로 240쪽의 핵심 정리 봅시다. 우선 역사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 군담소설이 뭐라고 그랬죠? 전쟁, 그 다음에
전기, 전기는 기이할 기자였죠?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영웅적, 역사적. 주제,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신기한 재주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병자호란의 수치를 문학적으로 극복하려고 했고요. 특징, 다른 고전소설과 달리 여성 주인공이 영웅이에요. 특이해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수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고요. 20회과 같은 실존 인물과 박씨 부인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 다시 얘기해서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딱 썼어요. 그럼 왠지 진짜 있었던 일만 같잖아요. 소설이라도. 그런 걸 좀 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0쪽의 주요 내용 정리 보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전반부는 가정담, 그 다음에 박씨가 탈각, 허물을 벗고 그 다음 후반부는 전쟁담이었죠. 마지막이에요. 전반부에서는 박씨와 이시백이 갈등을 벌이죠. 박색은 여기서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박씨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인정도 받고 과거 급제도 시켰죠. 그런 거를 가정을 먼저 지킨다라고 해서 수신제가라고 해요. 그 다음 변신을 했고요. 후반부 전쟁담에서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죠. 이런 걸 치국평천하라고 해서 혹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알아요? 가정부터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선생님도 살다 보니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랑 오늘 아침에 밥 안 먹는다고 싸웠어.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싸웠어. 그러면은 하루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동생이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 신장암 초기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집안이 뒤집어졌죠. 그렇게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박시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집을 챙기자, 내 가정을 챙기자,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 부인이나 남편 혹은 내 자식들을 챙기자, 그 다음에 나라를 챙기자의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설이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는 한글 소설과 한문 소설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소리개 소설 그리고 민속극 고전수필까지 남았죠. 판소리개 소설은 좀 가볍게 들어줘도 될 거예요. 다음 시간도 역시 미리 읽어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